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진짜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렇죠? 날씨가 추워졌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할 시기가 되었다. 이제 내가 이 하반기 공채를 마무리할 시점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벌써 하반기 공채 특집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2달이 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반이거든요. 중반 굉장히 좀 지구력이 많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체력 잘 가꾸셔서 또 잘 읽으셔서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련된 면접 문의는 많이 주고 계신데 가이드라든지 아니면 실전 컨설팅이라든지 관련해서 제가 팁을 드리고 있으니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리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공기업, 금융권,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각각의 면접 전략들을 좀 살펴봤고요. 2가지 관점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현직자들이 알려주는 합격 전략이 어떠한 수준인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더 궁금했어요. 과연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지금의 취업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갭이 있는지 그 여부를 좀 보려고 했고요. 3번째,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좀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제가 이 채용, 취업 시장에서 있으면서 또 여러분들을 컨설팅하고 또 실제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실제 반응론,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에 대한 니즈가 조금 더 커서 일반적인 어떤 이론에 대해서 선생님 실질적인 어떤 가이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질문을 좀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제가 이거 샘표에 다니는 분한테 어떤 후배를 뽑고 싶나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요즘 신입사원들은 정말 똑똑하기 때문에 지식이나 전문적인 부분보다는 센스 있는 후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침에 중요한 회의나 실험이 있으면 오늘 준비할 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이러한 센스. 우리가 흔히 직무 역량이라고 많이 외치고 있는데 진짜 직무 역량이냐? 진짜 면접에서 직무 역량인 거냐? 선생님. 센스라고 하는 건 또 뭐예요? 센스도 근데 어떻게 보면 직무 역량 중에 하나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기사를 같이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는 이유는 그럼 실제 면접관들은 직무 역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그들이 바라고 있는 센스라고 하는 측면은 또 무엇일까? 이걸 어떻게 결합시킬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측면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이 부분 말씀드렸죠. 실제 팀장님들이 여러분들을 뽑으러 갈 때 첫 번째 생각하는 직원은 안 그만둘 직원을 뽑는다고 했어요.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회사를 들어가면 그만두고 싶어요. 내가 고작 이 일을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나 라고 하는 자괴감이 그럴 때도 되게 많을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과정을 버텨내고 견뎌내야만 여러분들이 비로소 할 수 있는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선택의 기회를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지구력이 있는 직원을 좀 뽑고 싶어 하고요. 2번째는 말씀드렸죠. 프레시한 직원을 좀 뽑고 싶다. 직무 역량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영 씨를 왜 뽑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이것도 잘하고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량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팀장님 아니면 대표님 저를 뽑으면요. 적어도 우리 조직에서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가장 프레시한 조직, 가장 역동적인 조직, 가장 즐거운 조직이 되는 그러한 새싹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멤버가 되겠습니다라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강조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들에 대해서 좀 마음이 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꼭 염두하고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러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크리티컬하긴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주제예요. 면접관이 보는 비밀 문서라고 해서 약간 자극적이긴 한데 실제 면접관들이 교육을 받으러 갈 때 이런 내용들의 교육을 받고 어떤 식으로 신입사원을 뽑아라고 하는 가이드를 받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 인성 면접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PD님께서도 이 타이틀 그대로 좀 작성을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면접관은 과연 어떠한 시각으로 사람들을 뽑으려고 노력하는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뽑진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이 받는 가이드는 무엇이고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가이드를 조금 드리고요.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의도를 좀 하는구나라고 해서 최대한 그쪽으로 좀 근접해서 얘기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인성 면접 편을 가지고 왔고요. 그럼 이게 뭐 제가 대단한 곳에서 가지고 왔냐, 뭐 완전 극비문서를 갖고 왔냐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건 단국대학교에서 제가 또 취업 강의를 했었을 때에 그 책자를 좀 받았는데 그 책자를 아마 읽어보시는 분은 제 생각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책자에 있는 내용이고요. 거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약간 좀 강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 저의 의견까지 첨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전략에 대해서 면접관들은 어떠한 가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뽑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재미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관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우리 P는 P는 바로 면접관이 되겠죠. 나를 평가하는 면접관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캠퍼스 자벤조이의 그 111호에 나온 내용인데 제가 좀 수정을 좀 했습니다. 먼저 기본 스펙이라고 합니다. 면접관들은 나이가 45살에서 55세. 뭐 모든 기업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가장 많은 일반적인 경우죠. 그렇죠? 이 정도 나이가 되면 그리고 보통 실무자 면접 들어가면 정말 어리게는 파트장, 과장급에서부터 그다음에 보통 부장급이 좀 들어갑니다. 1차 실무진 면접을 본다고 하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위 팀장님이 되실 분들이 아마 들어갈 거고요. 또 인사팀이 배석을 한다고 한다면 인사팀에서는 부장님, 역시 인사팀장님이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인사팀에서 역시 파트장이 같이 들어가서 실무에서 보는 관점과 그다음에 인사팀에서 보는 관점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나이로 균형을 좀 맞추려고 할 거고요. 성향이 조금 중요하죠. 어떤 성향이냐 하면 보수적입니다. 기득권층이다라고 좀 이건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여기 적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내가 좀 직급이 올라가고 소위 로열티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무엇인가 좀 이 회사에 좀 오래 좀 다니다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 굳이 그렇게 큰 변화를 이렇게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회사의 규칙, 뭐 흔히 얘기하면 그라운드 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고 여기서 가급적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그분들의 인식이긴 합니다. 예. 저 또한 처음 신입사원 들어갔을 때 그리고 퇴사했을 때 생각이 되게 많이 유연해졌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많이 굳어진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내가 다른 식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결국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거고요. 특히나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의견을 듣다 보면 내 생각을 뭔가 주장하기보다는 그쪽에 좀 맞춰가는 경향, 또 그 맞춘 결론에 따라서 논리를 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면접관 분들은 보수적일 거고요. 뭔가 벗어나는 거 약간 싫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마인드는 무엇이냐? 헝그리 정신이라 한다. 저 또한 좀 이건 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도 회사를 나올 때에 저희 본부장님이랑 이제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게 되는데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공채로 들어가서 네가 공채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티면 뭐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나가려고 하냐. 요즘 애들은 왜 본인과 생각했을 때 본인이랑 그 직무랑 회사랑 생각했을 때 왜 안 맞으면 왜 다 떠나려고 하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회사를 다니실 때는 회사는 힘들어도 다니는 곳이라고 하는 인식이 강했어요. 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나와봤지만 회사원이 가장 안정적이고 편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나오면 정말 전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저도 밑에 있는 후배들이 저보다 먼저 나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왜? 가치관이 그만큼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이것이 아니더라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일을 찾아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러한 것을 잘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헝그리 정신, 야 신입사원은 다 그런 거고 직장생활은 그런 거야 하면서 무엇인가 버텨내는 풀뿌리 같은 잡초 같은 그런 근성을 강조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상대적으로 약간 저평가 내리는 경향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모토 어때요? 그래서 동료는 가족이다. 뭉쳐야 산다. 그래서 거의 월화수목 금금금이고 야근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점심 먹는 것 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런 분들은 회식 빠지는 거 굉장히 많이 싫어하십니다. 저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술을 먹지 않더라도 회식은 빠지지 않고 가급적 참여해서 조직 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도 또 하나의 좀 어떤 전략이라고 보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로 심하고요.
임원 되신 분들은 거의 전문적인 임원 아닌 다음에는 거의 가정생활에 충실히 하면서 임원이 되신 분은 거의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아무튼 조직생활을 굉장히 헌신적으로 하면서 특히 내 동료, 우리 팀, 우리 조직, 부서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강조하시고 끈끈한 여러분들한테도 약간 그런 거를 바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조직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두 다 같이 터놓고 얘기하면서 회사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 강조하십니다. 왜요? 이분들이 그렇게 소위 크셨거든요. 사람은 늘 본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요즘에 지금 이제 직장생활 제가 최근에 엊그저께 한 2년 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요즘 신입사원들 정말 안 되겠다고 해요. 제가 봤을 때 그 친구도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늘 그렇죠. 자기보다 이제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 보고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정말 너무 많이 풀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물며 45살에서 55살에 여러분들보다 최소한 직장 생활을 2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된다?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이사항 은근히 감성적이고 감동을 잘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할 말에서 저는 이것도 잘합니다. 저것도 잘합니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끔은 되게 외롭거든요. 팀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팀원들이 많고 막 그러면 또 모든 팀원들이 나한테 인사하고 임원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뭐 하면 뭐 되게 막 풍부하고 막 좋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사실 되게 외로운 자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을 만나도 편하게 만날 수 없고 내가 진짜 누구랑 같이 밥 먹으러 갈 수 있을 때 나랑 같이 정말 터놓고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글쎄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의외로 되게 감수성에 젖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할 말 때 되게 많이 고생하셨고요. 좋은 회사 다니시네요. 라고 하면서 그런 좀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부분들을 터치하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이 외로우시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직장생활 하실 때도 직장생활 잘 하시는 분들 보면요. 이런 걸 좀 잘하세요. 팀장님한테 먼저 다가가서 말 한마디 건네드리고 커피 한 잔 먼저 같이 사달라고 하거나 같이 먹거나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아재들의 성장 과정 해서 그 이제 4050 여러분들 면접관이신 분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 이걸 좀 이해하자는 거죠. 왜 그랬냐? 이분들은 대부분 넉넉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도 보통 여러분들은 거의 하나 아니면 정말 많으면 둘일 텐데 이분들은 굉장히 많은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가족 구성원들 간에도 사람 수가 많았고 원오브 댐이었기 때문에 그 내에서 조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형제 간 서열이 명확한 세대였고 나는 부모님한테 공부를 잘하는 걸로 포지셔닝을 할 건지 아니면 운동을 잘하는 걸로 할 건지 돈을 잘 버는 걸로 할 건지로 포지셔닝을 하면서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삶 자체가 경쟁이었다는 거죠. 가난이라는 또 경제적 압박은 뭉쳐야 산다라고 하는 조직 생활을 해야 된다. 같이 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 조직 생활에서도 한데 뭉쳐 우르르 몰려다니는 집단적 성향을 보였다라고 여기 캠퍼스 자벤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누구를 좋아하냐 한번 볼게요. 면접위원으로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은 보통 부장 이상의 임원급이다. 그렇죠? 이분들은 뭐예요? 조직에서 성공했다는 평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수적 성향인 경우가 많다. 굉장히 많이 뭔가 벗어나서 튀어서 이렇게 해서 임원에 올라가는 분들은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 자체가 그렇다거나 아니면 뭐 전문 스페셜리스트이신 분들이고요. 그게 아니라 공채로 입사해서 차근차근 올라가신 분들은요. 거의 다 보수적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변화를 싫어하고 모험을 즐기지 않는다. 뭐 이렇게 딱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성향이 그래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들한테는 창의성이 어쨌느니 뭐 변화가 어쨌느니 막 이런 얘기하면서 실제 회사 들어가면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위에서 답을 내려줬어. 라고 일을 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회사에서 강조하는 창의력, 개성의 키워드가 사실 별로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 창의적으로 생각 거의 안 해요. 근데 회의 때는 합니다. 창의적인 얘기 좀 해봐. 신입사원으로서 창의적인 대안을 내놔봐. 근데 왜 회사가 점점 안 내놓냐면 그때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뭐 그렇게는 않겠지만 아무튼 이분들도 그렇게 창의적이고 개성적이다. 개성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쓸데없이 튀지 마십시오. 그런 부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늘 보수적으로 가는 걸 생각하세요. 자리 배치에 관련된 내용까지 나왔네요. 중앙에 앉은 사람이 면접위원 중에 좌장인 경우가 많다. 가장 높은 직급의 면접위원이 주요 질문을 던지고 나머지 멤버들이 보완 질문을 던지는 식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쪽 메이크업을 했는데 코 쪽이 조금 뭉친 것 같아서 계속 가려워서 저도 모르게 자꾸 만지게 되는데, 예. 보통 그렇죠. 면접위원 중에 좌장인 경우 많고요. 근데 이 부분인 경우에는 임원 면접인 경우가 많고 실무자 면접인 경우에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높은 직급이 주요 질문 던질 수도 있고요. 나머지 멤버들이 보완 질문을 던지는데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나한테 질문을 던진 사람만 쳐다보지 말고요. 나한테 질문을 던진 분을 가장 많이 쳐다보되 다른 분들도 옆을 계속 살펴봐라. 눈빛을 계속 마주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연관성이 있어요. 각자 중점적으로 평가할 영역을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적극성, 한 명은 뭐 기업관 등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평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아까처럼 저분이 딱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어떤 의결권을 가지신 분이니까 저분한테만 잘 보여야지 하지 마시고요. 동등하게 평가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면접은 어찌됐건 그렇죠. 그다음에 최종 의사결정권자도 먼저 의사를 내놓진 않고요. 어때? 라고 여쭤보신 다음에 여기서 A에서 B에서의 답변을 듣고 그렇지? 라고 하면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시니까 너무 한 분에만 포커싱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면접관의 하루는 면접 시작하기 30분 전에 뭐 미팅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건 기업마다 다릅니다. 이 전에 아예 면접 시작하기 전에 전체 집체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까지의 전형 결과를 피드백을 일단 받겠고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주의해야 할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꼭 가이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채용하는 곳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이기 때문에 잘못된 인식이라든지 뭐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쓸데없이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러한 어떤 내가 느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그 회사의 조직 문화예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조직 문화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나한테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는데 내가 지방에 삶에도 불구하고 바로 아침 뭐 새벽 시간 아침 8시 9시에 면접 시간을 배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살짝 의구심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은 좀 약간 소위 개념이 있는 회사들이라 지원자들을 생각해주는 회사들이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사는지를 먼저 파악해서 이 친구가 올라오기까지 시간을 고려해서 보통 오후로 면접을 잡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멀리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전까지 오라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보고 잠을 자지 말라거나 아니면 그 전날에 와서 자라는 얘기거든요. 전 그런 것들을 보고 이 기업이 지원자,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인사팀이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는구나라고까지 뭐 나쁘게 얘기하면 뭐 확대 해석해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걸로 좀 기업을 평가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다양한 곳에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기업들은 거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내가 대기업이 아니라 조그만 그 중견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쪽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들을 배려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 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하죠. B+부터 합격 권인이 유념해서 평가해달라. 그다음에 경쟁률 3대 1 이런 가이드는 좀 주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좀 실무자 면접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처음 면접관을 가시는 분들이 3대 1 그다음에 빗불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로 좀 교육을 하시는 거고요. 사실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 이런 가이드를 뭐 직접적으로 한다고 임원분들이 알겠습니다. 이러는 경우는 없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에 면접관들도 교육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도 쓸데없이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한 분만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그대로 보시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의 면접관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가급적이면 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뭐 식사하면서 오전에 면접을 본 지원자들에게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면접관들이 어찌됐건 쉬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그 친구 참 괜찮더라. 우리 부서에 오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임팩트가 중요한 게 야, 걔 괜찮더라. 그거 뭐 얘기한 거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연합방송 여러분들이 연합방송에서 어떤 무슨 인턴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경험을 했다면 걔 연합방송에서 하나 있잖아. 걔 괜찮더라라고 해서 면접관들의 뇌리 속에 이렇게 박힌 친구가 뭐 이런 식으로 회자가 될 수 있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되는 게 중요해서 가급적이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 자체가 남들과는 남들보다는 좀 차별화된 경험인 게 이런 것이 좀 좋아요. 뻔한 동아리 했거나 학회했거나 학교 내에서 활동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러한 경험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저학년이신 분들이 보신다면 그래서 남들과는 다른 남들이 감히 할 수 없는 또 어떤 좀 깊이 준비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신다면 이렇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갈게요. 면접 평가 시 주의사항에서 면접관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관을 하실 텐데 그럴 때 절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주의사항을 알려주시거든요.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장 크죠. 첫인상 효과 해서 무슨 말입니까? 면접 시작된 후 4분 이내에 얻어진 첫인상으로 자신의 평가를 결심하고 그 후에는 그 결심이 맞았음을 확인한다. 4분 이내는 아닌 것 같고요.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들어오는 모습 보고 아, 저 친구는 어떤 친구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친구는 내 마음에 들어라고 하면 모든 답변이 좋을 수 있을 거고요. 왜 저렇게 오지?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저 친구는 싫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들고 계속 그것들을 검증하는 걸로 가요. 그래서 1개월을 똑같이 인턴을 했다 하더라도 마음에 들면 아, 그렇죠. 그렇게 배울 수 있죠. 라고 얘기하지만 1개월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친구가 마음에 안 들면 무슨 1개월 한 거 가지고 그거 경험했다고 할 수 있냐라고 계속적으로 압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첫인상부터가 좋아지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판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첫인상은 딴 거 없습니다. 웃으시면 되고요. 겸손하게 걸으시고 가장 예의 있는 모습을 보이시면 될 겁니다. 부정적 정보 효과 비슷한 맥락의 얘기입니다. 자, 몇 가지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한 가지 부정적인 정보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신나게 대답을 잘 했는데 아닙니다. 1개월 한 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지 않아요? 아닙니다. 면접관님.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좀 굉장히 좋았더라도 되게 애가 세네. 나중에 특히나 실무진들은 그래요. 지금의 여러분들 모습들은 다 순종하는 것 같고 말 잘 따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그리는 거예요. 2년 후, 3년 후에 제가 좀 소위 머리가 컸다고 나한테 이제 좀 보고서하면 지적하면 뭐라 그럴 것 같네? 라고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한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효과 하나가 제 인성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한 가지 부정적인 효과는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인 측면보다도 인성적인 측면에서 많이 점검을 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 어땠어요? 라고 했을 때 애가 일은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야, 애가 나중에 조금 위험할 수는 있겠다. 지주장이 강할 수 있겠다. 그럼 어때요? 모든 게 다 묻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한 가지라도 부정적인 정보는 드릴 수 있지 않게 여러분들이 항상 예의 있는 모습으로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정보 제시의 순서 효과, 지원자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정보를 접하면 호의적 평가하고 지원자보다 면접관이 더 많이 이야기한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똑같죠? 계속적으로. 그래서 면접관한테 계속 내가 답변을 외운 거를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얘기하는 태도를 가급적이면 면접관 기분에 거슬리지 않게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겸손하게 전달해서 면접관한테 좋은 시그널을 주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뭐 대답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전공 PT 면접에서 제가 그거에 관련된 대답을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분들은 마이너스가 떨어졌어요.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해. 애가 많이 준비해 온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면접을 되게 귀히 여기는 것 같아 하면 어때요? 기회를 더 준다는 거죠.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은 어떻게? 항상 긍정적이고 점잖고 면접관을 배려하는 태도로 보자는 거예요. 고정관념 효과 비슷비슷하죠. 좋아하는 지원자는 고정관념 같고요. 고정관념과 이미지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특히나 영업관리직, 그렇죠? 생산관리직 이렇게 어떠한 현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다루고 그러니까 데이터보다는 사람들을 많이 다루는 이런 직군들은요. 특히나 면접관들이 이 점에 좀 유의해서 봐요. 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됐건 또 사람을 다루는 그 직무인데 면접관도 사람이잖아요. 그럼 저 친구가 나를 어떻게 다루나 내가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나를 어떤 식으로 이끄는가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면접관의 고정관념 쟤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역시 불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긍정적으로 갖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각단서 효과, 언어적 단서의 내용보다 지원자의 태도, 동작, 행동 등과 같은 비언어적인 단서가 평가에 더 영향을 미친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말을 좋은 말들을 많이 준비하고 잘 전달하고 또박또박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태도 하나, 그렇죠? 모습 하나. 제가 왜 여기서 저렇게 반짝거리는 장신구를 하고 왔지? 제가 왜 양말 색깔을 저런 걸 입고 왔지? 왜 제가 저런 양복을 입고 왔지? 그러니까 무난한 거 했으면 좋겠는데 왜 코수염을 기르고 왔지? 뭐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거에 비언어적인 요소에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게 되면 언어적인 요소가 좀 많이 상쇄돼서 비언어적인 단서 같은 경우에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비언어적인 걸 여러분들한테 플러스 알파 시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건 더 위험한 것 같고요. 비언어적인 단서는 못 느끼게 만들자는 거죠. 중간으로 가서 완전히 소위 얘기하는 쭉 깔아놓고요. 여러분들의 말에만 여러분들의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대비 효과 뭐예요?
바로 직전에 면접받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 다음 사람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하죠. 예.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다대일로 들어가면은 내 앞에 있는 친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는데, 예, 다대다로 들어갔는데 내 옆에 있는 애가 내 직전에 있는 애가 대답을 너무 잘했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 소위 위축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영향을 사실 안 미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친구한테 또 이미 면접관들이 소위 꽂혔기 때문에 와 되게 많이 준비했네. 상대적으로 나한테 왔을 때 내가 준비를 덜 했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이라도 꾸역꾸역 할 수 있는 모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면접관들도 이 친구가 너무 강해서 그 다음 나오는 타자가 동시에 연타석 홈런이라고 하죠. 그렇게 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찌됐건 또 압박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좀 준비를 좀 많이 해라 라고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대비 효과를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네요. 후감 효과는 뭘까요? 지원자 한 가지 특성이 좋게 보이면 나머지 특성도 모두 좋게 평가한다. 특히나 어느 면접에서? 임원 면접에서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를 딱 보고 쟤는 저걸 보면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어떤 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모든 게 다 좋게 보이거나 아니면 야 저걸 저렇게 하는데 아니 자기소개 시켰는데 지 말도 못하면 회사 와서 무슨 보고를 하겠다는 거야? 라면 끝난 거죠. 이런 식으로 후광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투사 효과는 뭘까요? 면접관에 유쾌한 일이 있을 때는 지원자도 필요 이상 높게 평가된다. 어쩔 수 없어요. 보고를 잘하는 분들 회사에서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보고를 잘하냐면 보고자의 기분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진짜 밤새가지고 멋지게 일을 잘 만들어 갔는데 그럼 내가 이제 딱 갖고 가면 소위 내 팀장님이 이걸 보고 야 잘했네 라고 할 것 같지만 팀장님이 그 전날에 집에서 싸웠거나 아니면 오전에 뭐 차에서 무슨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위에 있는 임원한테 소위 꾸사리를 먹었거나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 굽다 대고 딱 갖다 준다? 그건 아니에요. 결제를 잘 받는 사람들은요. 내 결제를 해줄 사람의 심성이 어떤지를 빨리 파악을 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을 때 가서 결제를 싹 받아옵니다. 예, 그렇다고 뭐 터무니없는 거를 싹 받으라고 하는 소리 아닌데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면접관의 표정을 보라는 거예요. 사실 뭐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를 텐데 언제? 점심시간 끝나고 보는 면접 때 면접관이 졸리다는 걸 느낄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똑같은 얘기 계속 듣고 그렇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위에서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어떤 매뉴얼을 지켜야 되고 되게 피곤해 죽겠는데 거기다 뻔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조금 면접관의 기분이 이러니까 내가 여기서 약간 붐업을 시켜줘야 되겠다. 약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웃으면서 해야 되겠다. 힘을 들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면접관의 기분을 살피란 거죠. 그리고 면접관 중에는 얘기를 계속 하길 좋아하는 면접관이 있고요. 하나 띵 물어보고 그래 네가 다 얘기해봐 라고 하는 면접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 면접관의 스타일은 내가 보니까 내가 얘기를 계속 이끌어 나가길 바라는구나. 아니면 내가 계속 얘기를 하면 끊을 사람이니까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의 센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 상대방의 느낌이 어떠한지를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센스도 한번 길러보셔야 됩니다. 관대화 경향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개입되어 지원자 이건 뭐 또 아까 계속적으로 했지만 이 친구가 잘한다라고 생각되면 더 좋게 여기는 경향들이죠. 중심화 경향은 뭐예요? 판단이 어렵거나 필요한 경우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간 정도로 계속 평가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얘기들이 되게 그 동아리 내에서 여러분들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뭐 교환학생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들었던 느낌, 외국인들과 어떻게 친해졌냐면요. 저는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같이 밥을 먹자고 하니까 생전 보지도 않던 외국인들이 막 다 친해졌어요. 라고 하는 얘기 제일 많거든요. 그걸 좀 재미있게 각색을 한다거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뻔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면접관이 필요해서 그냥 뻔하네. 점수를 안 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중간인 거죠. 여러분들은 득이 안 되는. 그래서 이런 정도도 좀 평가를 많이 한다. 대비 오류 효과. 면접관이 역시 자신이 지닌 특성과 지원자를 비교 평가한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면접 볼 때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 자기가 같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면접을 혼자 보는 게 아니라 거의 어떻게 해요? 2명 이상이 보잖아요. 그렇죠? 나와 이 상대방이 서로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고 그 내가 좋아하는 대로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객관성을 가지고 최대한 면접은 안 그래도 주관성이 되게 강한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보고 가급적이면 1차 보고 2차 보고 다양한 형태의 면접을 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사실 면접 볼 때 느꼈어요.
눈빛이 저 사람은 나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은 나 같은 스타일을 경계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나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얘기할 때 막 신나서 얘기해야 돼. 이쪽을 보면서 얘기할 땐 저는 그래서 이쪽은 좀 정성적인 부분들, 제가 약간 기질이 그런 쪽이 있어서 정성적인 부분 쪽을 얘기를 했고요. 이분한테 말씀드릴 때는 정성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정량적으로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라고 해서 저는 시선까지도 약간 전략적으로 주는 그런 식으로 좀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논리적 오류 효과는 무엇입니까?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요소가 어느 한쪽이 우수하면 뭐 다른 요소도 우수할 것이라고 믿는다. 비슷비슷하죠. 그렇죠. 다 뭐예요? 주관이 개입돼서 면접 평가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실제 면접관들한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면접을 볼 확률이 높으니까 이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이걸 보고 준비를 하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면접관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대비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지각적 방어 효과, 이름도 어렵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집중적으로 파고 그렇지 않거나 자신 없는 부분은 외면해버린다. 임원분들이 또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자 면접에서는 근데 알고 있는 건 집중적으로 좀 팔 거예요. 근데 모르는 부분은 또 다른 분이 또 아는 부분을 얘기할 테니까 그분을 또 집중적으로 보면서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쭉 이제 봤는데 뭐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봤더니 이렇게 정의할 수 있더라고요. 면접은 뭐냐? 최대한 객관적으로 가야 됩니다. 누구랑? 면접관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거고요. 지원자인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서로 게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전 면접인 것 같아요. 왜? 면접은 아까도 계속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 주관이 개입되면 정량적인 어떤 요소보다도 그 사람의 어떤 첫인상 효과에서부터 출발한 다양한 효과로 인해 그 사람을 뽑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보완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면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봐야 되냐?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으려면 첫 번째 웃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보수적인 어떤 복장, 이미지를 보여야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예의 바른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30분 동안 우리가 가이드를 받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각각의 인성 면접 그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 그 질문들은 그럼 어떤 의도인지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하는 방향은 어떻고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인성 면접, 자, 인성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어떠한 인간성,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물을 보는 견해와 사고가 독선적이지 않은지, 그 다음에 주변으로부터는 또 신뢰를 받고 있는지, 성격상 문제점은 없는지, 조직 생활에 적응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를 한 10분,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한 10분 조금 되는 시간 가지고 이걸 판단해야 돼요. 인성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질문 몇 가지 던지고 거기에 답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예시를 볼게요. 첫 번째, 본인의 인생관 또는 생활신조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죠. 이거의 의도는 이런 거예요. 지원자 본인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생성된 인생관을 파악하겠다. 인생관이 뭐 좋다 나쁘다는 할 수 없잖아요. 뭐 우리가 인생관이 뭐 저는 뭐 살인을 하겠습니다. 도둑질을 하겠습니다. 그런 인생관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생관 자체는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제가 얘기인데 저는 인생관이 이래요.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고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런 인생관을 갖추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굳이 직무랑 연관을 시킨다면 어찌됐건 직업 기초 능력이 이게 뭐예요? 직업 윤리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윤리와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굳이 직무 역량과 연결시킨다면 직업 윤리 쪽으로 연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 어떤 직업을 갖던지 간에 도덕적인 윤리성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이번 기회에 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그 인간관계, 왜냐하면 조직생활이니까 같이 하는 부분이니까 뭘 보냐, 대인관계를 보고 있고요. 신뢰도,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좀 언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또 살아보니까 특히나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의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정말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기한테 뭔가 주기를 바라는데 사실 주기만 바라면 얻는 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내가 먼저 기부를 해야 그다음 테이크가 오는 게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뢰이기도 한데요. 저는 먼저 내가 얼마만큼 희생할 수 있느냐, 나의 자질이, 나의 속성이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유해서
얻음으로써 같이 뭐 더불어 살 수 있는 뭐 그러한 삶이 나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덕적으로 얘기하면 돼요. 도덕적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여러분들만의 가치 중에서 저는 신뢰라고 하는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언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신의 성격상 장단점이라고 하는 질문도 꼭 나오죠. 이건 뭐예요? 자기 성찰,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려는 자세인데 저는 이건 전략적으로 좀 선택하라고 합니다. 성격상 장점 묻는 거는 여러분들 성격이 궁금해서는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성격상 장단점 요즘에 잘 안 물어보는데 어떤 경우에 성격상 장단점을 물어보냐? 열정이 있다라고 애가 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애가 열정이 없어 보이고 인간관계가 좋다고 했는데 안 그래 보여. 그럴 경우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우리 안정영 씨는 어떤 성격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안정영 씨 친구들 가장 친한 친구 10명한테 5명한테 지금 전화를 하면 안정영 씨를 뭐라고 평가할까? 지금 제가 바로 전화해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전략적으로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직무상 제가 만약에 강사인데 뭔가 좀 적극적이어야 되고 이런데 제가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막 카메라도 못 쳐다보고 막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겠습니까? 저 선생님 무슨 강사가 저렇게 소극적이야. 말을 못해. 어버버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즉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들어올 수 있는 질문이 요즘에 성격상 질문이에요.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전략적으로 나는 강사를 하려고 한다면 적극적이고 뭔가 표현력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액티브하다라고 하는 측면이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의 성격상 강점으로 가져가자는 거죠. 면접관은 여러분들의 성격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까 무엇과 관련된 그 성격만 관심이 있냐? 직무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조직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만 보니까 그걸 가져가고요. 단점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보완해야 할 점이라든지 뭐 약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되 빨리 이거는 툭 치고 빠져나오세요. 괜히 또 거기 잘못 걸려가지고 저는 뭐 시간 관리를 못합니다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 여러분들 또 거기 계속 또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완전 나자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빨리 탁 치고 넘어오고 센스 있게 빠져나오는 전략. 그리고 정할 거 없으면 저는 좀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정말 그냥 치고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인생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과 그 이유는 이런 질문 많이 와요. 이건 뭐예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었는지 그 근원을 좀 보고 싶은 거고요. 또 여러분들의 인생 목표가 누구인지 보고 싶은데 저는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 다르게 생각해서 존경하는 사람을 좀 얘기해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삼성에 나오잖아요. 가상인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소설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정립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상인물도 괜찮으니까 이번 기회에 존경하는 인물도 준비를 하고 존경하는 인물을 안 물어보고 인생에서 영향 미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내가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답변을 하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편인가 받는 편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인간관계, 협조, 신뢰, 성격을 파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연히 줘야 된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건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줘야 됩니다.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럴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당연히 저 친구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퍼줄 것 같고 되게 많이 도와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는 편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검증해야 되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효과까지 언급해 줄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에 직면 시 어떻게 대처하는가 꼭 나오는 단골 질문이죠. 이건 뭐예요? 극복 자세의 처신 방법이죠. 적극적으로 하냐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피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려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가, 소극적으로 하는가, 수동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가. 면접관들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적극적으로 타개하는 사람입니다. 대처 방법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얘기를 조금 재미있고 극적으로 꾸며내서 많이 연습하는 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야기 구성 쪽에 조금 여러분들이 포커싱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직장인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윤리 도덕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많겠죠. 직업기초 능력인데 도덕성, 직장 윤리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재상 있잖아요. 그때 써먹는 거죠. 이거 CJ 거긴 한데 정직, 열정, 창이다. 저는 직장인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직과 열정과 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생각했을 땐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쁘진 않아요.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웠던 비전, 인재상 같은 걸 언급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역시 많이 물어보죠. 여러분들이 위기를 대처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볼 거고요. 힘든 일의 난이도. 근데 저는 사실 난이도는 아닌 것 같고요. 에피소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역시 극복 방법이죠. 왜 여러분들은 직장 들어가면 많이 힘들 테니까. 절대 전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지원자도 회사 들어가면 포기할 테니까.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힘든 일을 줘도 되는 직원인가 해서 그 팀장님이 일을 그 소위 분배해 줄 때도요. 되게 어려운 일을 주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친구는 좀 어려운 거 주면 또 입 나오고 막 또 힘들다고 하고 보고도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가급적이면 어떤 직원, 어떤 일을 맡던지 간에 예, 팀장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직원을 좀 좋아한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그거를 보이기 위해서는 어때요? 여러분들의 에피소드가 또 약간 좀 풍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좋아하는 명언이나 격언이 있다면 이런 것도 하나 좀 가져가세요. 이것도 역시 가치관을 파악하는 부분인데 없으면 사자성어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 책에도 써놨는데 Hope for the best, plan for the worst에서 제가 바라는 거는 최고의 상태를 바라되 준비하는 건 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격언을 저는 그 제 가치관, 그 좋아하는 격언으로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뭐 사자성어 같은 거나 아니면 하나쯤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또 가끔 여러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다가 플러스 알파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확률도 좀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명언이나 격언을 얘기할 때 틀리면 안 돼요. 그 단어가 틀려버리면 약간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이 단어만큼 여러분들 입으로 계속 중얼중얼 거리면서 여러분들 것화 꼭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친구들은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평가하나? 그쵸? 이 질문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뭐예요? 간접적으로 인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은 뭐 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좋다라고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열정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 나는 열정이라고 하는 가치, 그 다음에 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회성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바탕으로 해서 구조를 이 두 가지 틀로 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상사가 잘못을 할 경우 어떻게 처신하겠는가? 이것도 정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직성, 윤리, 도덕성. 이런 문제는 사실 정답을 얘기해야 됩니다. 아무리 압박 면접이 들어오더라도 정답을 얘기하되 이것도 이제 인터넷을 치면 다양한 형태의 대답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이전 강의에서 제가 5월달 그 상반기 때 했던 강의에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구조를 좀 짜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평가하진 않죠. 당연히 정답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선 이런 건 정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태도입니다. 역시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처하는 태도는 무엇이냐? 활기차고 적극적이냐? 답변에 사용하는 어휘는 예의에 맞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답변의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이 보여주게 되는 그 모습이 저는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호감을 주는 용모인가?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호감을 준다는 게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라 이 상황에 맞는 복장을 입고 왔는가? 그런 용모인가를 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인상을 주게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이는가? 면접에 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막 오진 않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면접은 여러분들의 말 내용이 다가 아닙니다. 면접에 임하는 태도와 답변 자세, 자신감이 있는가? 어려운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수많은 압박 면접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주어지더라도 대답하려고 하는가? 적극성이 있는가를 본다는 거죠. 질문을 조금 볼게요. 교수, 선배, 후배, 친구로부터 예를 부탁받아봤습니까? 협조, 인간관계에 관련된 부분인 거죠. 정답은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봤다라고 해야 돼요. 저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 또 쓸데없는 압박 면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받아봤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 하나, 자소서에 썼던 내용이 됐건 아니면 기억나는 내용을 하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첫 월급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가요? 사실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뭐 생활소비 습관 및 태도를 점검한다고 하는데 면접관이 소비성이 심하군. 그래서 뭐 떨어뜨리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전 이런 내용은요. R&D를 좀 언급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저는 첫 월급을 받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업도 세계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이 뭐예요? 항상 그 수익 대비 R&D 비중이 몇 프로냐라고 하는 것처럼 저도 첫 월급을 받으면 우선 가장 먼저 제가 이러한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쪽에 공부를 더 할 R&D 비용으로 조금 R&D 투자비로 좀 계정을 빼놓겠습니다. 라고 얼마나 좀 신선하고 재밌겠어요. 그 다음에 뭐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조금 남들과 다른 답변 그리고 이 친구는 어떠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쓰려고 하는 친구구나라고 뭐 좋은 인식 조금 줄 수 있겠죠.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 왜냐하면 아파서 빠지는 경우 굉장히 좀 회사 입장에서 로스가 크죠.
자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 건강 상태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니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어떤 이미지로 보이는가가 되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희말이 없어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나 여자친구들 좀 조그맣고요, 목소리 약하고, 그다음에 좀 목소리 자체가 약간 여대생 같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뭐 예를 들어 영업 관리를 지원한다라든지 뭐 이런 쪽 하면 어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가끔은 때로는 강한 어조, 그다음에 강한 말투 이런 것들을 보여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 친구 정말 건강할까? 조금만 뭐 툭 건드리면 울진 않을까? 여기서 건강은 뭐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한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나 내가 사람들한테 야, 너 되게 약해 보인다. 되게 약해 보이고 뭔가 얘가 좀 희마리가 없어 보인다. 너무 애 같아 보여.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꼭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외모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뭐 이것도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죠. 단정한 외모, 자기 관리에 대한 투자, 뭐 소비 생활이 가이드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단 답변과 내 모습이 일치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 저는 적어도 영업관리직이라고 한다면 고객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외모, 그다음 이미지, 그다음 그런 말투, 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면접을 보는 모습이 전혀 그렇지가 않아. 열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이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목소리가 그렇지가 않아.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답변의 내용보다는 지금 내가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일치가 되는지 여부가 저는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키워드로 얘기하느냐, 그리고 그때 내 모습이 어떻느냐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신이 저지른 큰 실수와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부분인 거죠. 태도, 신뢰도, 해결 방법, 위기 대처니까 뭐예요? 실수를 일단 원인 분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회사 가면 실수를 다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실수를 분석해내는지, 나에게서의 원인을 먼저 찾는지, 외부에서 먼저 찾는지, 아니면 회피하는 건지, 뭐 그런 스타일대로 원인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 그 다음에 저는 이 이후로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실천력까지의 구조화된 그러한 형태로 가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대학 시절 경험했던 아르바이트 또는 사회 경험은 태도, 간접적인 사회 경험, 즉 이게 태도로 갈 수도 있고요. 직무 역량 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태도 쪽으로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저는 직업기초 능력 10가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 수행 능력까지 플러스 시켜서 두 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직무 역량 쪽에 질문이 하다가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첫 번째 얘기할 땐 직무 역량 쪽으로 얘기를 해주고, 두 번째는 그쵸, 여러분들의 성실한 태도 같은 이런 태도들을 조금 더 강조해주고, 사람들이 저랑 같이 일하고 싶은 직원으로 저를 1순위로 뽑았습니다라고 해서 내가 여기선 약간 프레시함을 전달하자라고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거죠. 다음 세 번째, 리더십으로 넘어갑니다. 리더십은 다른 건 아니고요. 주도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해봤냐, 어려운 일에 솔선수범해봤냐, 리더십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해봤냐라는 겁니다. 경험했냐, 성장 가능성 높은가, 뭐 이런 부분보다도 사실 주도적으로 일을 했냐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나요? 라는 질문 들어올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리더십을 파악하겠다는 거고, 공동의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리더로 보이지 않는 친구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은 리더형이에요? 팔로우형이에요? 아니면은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 보이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한테도 물어볼 수 있어요.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했냐라고 해서 네가 강인한 리더십을 보이는 건지 아니면 온화한 리더십을 보이는 건지, 네가 말만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진짜 그런지를 검증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 저 그냥 팀원이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공동의 프로젝트 얘기하세요. 꼭 리더가 아니어도 좋고요. 이걸 내가 어떤 식으로 좀 하려고 협력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리더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직접적인 리더는 아니었지만 전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다른 어떤 친구보다도 리더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약간 치환해서 얘기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리더십 이퀄 적극성이다, 주도적이다 라고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하면 되겠죠. 리더 또는 리더십에 대한 여러분들의 개념을 확인하는 거고, 가치관을 말하되 예를 들기, 제가 여기는 뭐 이 자료를 만들 때는 두 분이 생각이 났어요. 뭐 손석희 씨, 그다음 나영석 씨, 그렇죠? JTBC라고 하는 회사에 왜 지금 지상파 3사에 대한 기자 가는 친구들보다 JTBC를 왜 가고 싶어 할까? 그렇죠? 이 리더가 어떠한 가치관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나영석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죠? 이 사람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잖아요. 그리고 예능 PD에서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이 사람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길래 사람들이 왜 열광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나는 그것이 리더십이 생각한다. 리더가 보여줘야 될 모습은 그런 거라 생각한다. 원칙 확실히 지켜주고 흔들리지 않고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흔들리지 않게 동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확실한 비전 제시하고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간다. 난 그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 여러분들 생각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면접관들 포인트에 기억에 남을 수 있겠죠. 다음에 타인의 관심과 이목을 끌기 위한 유머 감각이 있나요? 뭐 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순발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과연 이 상황에서 순발력, 상황 대처 능력 보는 거예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뭔가 좀 어려운 걸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적극성을 많이 보고 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친구와 싸우는 어떻게 화해하나요? 참 별 질문을 다 물어보네요. 그렇죠? 문제 해결 능력, 대인관계. 이건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초점을 좀 맞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조직 생활 하다가 동료, 후배, 상사, 뭐 상사는 뭐 그렇다 치고 동료와 갈등 상황이 있을 때가 사실 가장 큰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지, 근데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정답도 뭐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겠죠.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다가간다라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린 분이 먼저 들어가서 직장 상사일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어찌됐건 조직의 질서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충분히 따를 것이고 나는 이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해소합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지 방법은 어떤지라고 했는데 저는 해결하고 넘어간다는 인상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여러분들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 영향을 받으면 회사 입장에 손해잖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100% 완벽한 컨디션으로 와서 일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집에서 누구랑 싸웠다고, 와이프랑 싸우고 남편이랑 싸우고 애가 말 안 듣는다고 회사 와서 그런 것들이 투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지,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인상, 그다음에 이 푸는 방법은 혼자서 무엇인가 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가급적이면 신입사원이라면 여러분들 조금 적극적인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푼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나마 압박 면접에 안 걸릴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실수를 할 경우 어떻게 행동하나요? 이것도 뭐 당연히 인정해야 되겠고 문제 해결해야 되겠죠.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점검을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대답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면접 때 실수가 있었을 거예요. 없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면접 때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뭐 면접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나가면서 저는 최대한 보완하려고 하고요. 문제점을 찾아서 다시는 그렇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도전 정신입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데 주저하지 않는가,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난가, 어떻게 적응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과 극복 방법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죠. 여러분들의 위기 극복 능력과 의지를 묻는 질문이고 일단 정의를 내리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정의를 내리신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죠. 스타 방식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A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힘들었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궁금하니까 A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좋아하는 스포츠와 얼마나 하는지. 이거는 취미가 뭐예요? 특기가 뭐예요? 라고 하는 질문에 스포츠로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활동적인지 적극적인지, 그 다음 도전 정신이 있는지. 그래서 저는 종류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목표를 좀 설정해 놨고요. 그걸 달성하기까지 얼마나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느냐라는 측면도 조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경험은 이라고 해서 변화관리, 위기관리, 적응 능력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또 가치관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측면인 것 같아요.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예전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이죠. 내가 세월호 그때 어떤 군대에 있을 때 세월호 거기에 나가서 어떤 구조 작업 아니면 그런 뭐 사후 작업들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느꼈다는 그 경험의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얘기하면서 내가 향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의 도전 정신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성취욕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뭐 뻔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들을 어떻게 스토리텔링화 시켜서 얘기하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성면접 어떤 사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좀 가이드가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결국엔 거의 뻔하잖아요. 그렇죠?
뻔하니까 그 구조를 좀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서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한번 변환도 해보고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준비했지만 다른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질문은 이런 의도가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면접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신 직무 역량 쪽에 면접관들이 또 어떻게 포인트를 맞춰서 준비하는지 우리도 그걸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